네, 인남식 교수님 중동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뭐 그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한번 인남식 교수님 강의는 꼭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인남식 교수님 강의 3프로TV 앱 혹은 영상 하단의 링크를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3프로TV의 자랑이죠.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모시고 자사주를 사는 혹은 자사주를 파는 이 기업들의 행동에 대한 취재를 한번 좀 부탁드렸고 그걸 오늘 여러분께 아마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김타 기자님 팬분이 하시는 거 사주셔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왜 우린 이런 팬이 없을까요? 좀 안타깝습니다. 뭐 외모가 문제인가 우리가? 아니면은 네. 이제 많이 물리셔서. 아니 김타 기자님 팬들은 괜찮고요. 네, 하여튼 뭐 부러울 따름입니다.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준비해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얘기 준비했는데요. 네. 시간 되는 대로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자사주 매입 관련한 거 좀 준비했어요. 네. LG가 지주사는 주가가 좀 항상 좀 옆으로 기는 경향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 발표하면서 한 10% 넘게 급등했어요. 네. 오늘은 조금 빠지긴 했지만 그 지주사가 약간 무겁다는 거를 감안하면은 이게 자사주 매입 효과가 좀 있구나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찬호 감독님과 송강호 배우가 이제 칸 영화제에서 좋은 맞습니다. 상을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좀 한국의 콘텐츠 산업이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에 이게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5월에 진짜 힘들었죠. 예. 네. 그거와 함께 그 기업들도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사실 기업들 중에는 이렇게 주가에 신경 안 쓰는 기업들이 꽤 많았어요. 뭐 경영을 잘하면 되지. 아 그래요? 네, 주가까지 내가 다 신경 써야 되냐. 그리고 알아서 오겠지 뭐 이런 거. 예, 그리고 주가를 자꾸 신경 쓰는 거는 약간 무슨 작전 세력들이다. 그리고 뭐 좀 단기 투자자들의 어떤 그런 것에 뭐 대응하지 않겠다 이런 뚝심으로 기업. 간다. 예. 네. 그리고 어떤 기업들은 정말 그 상속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주가를 누르는 기업들도 있었고. 그죠. 근데 이게 그 주가가 이제 코로나19 때 바닥을 찍고서 3천까지 올라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지켜봤잖아요. 그러면서 기업 CEO들도 이 기업 주가에 대해서 정말 좀 예민해졌어요. 그리고 올라왔다가 좀 내려오는 과정에서 뭐 ESG 열풍 이런 걸 보면서 주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뭔가 주주들이 그 당시에는 다들 이렇게 환영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주주총회 하면은 이렇게 사장님 고생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돈 많이 벌었습니다 이러면서 다들 좋은 얘기 하다가 이제는 좀 이렇게 되게 안 좋은 얘기들도 막 나오고 하니까 네. 굉장히 거기에 좀 예민해져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주가를 좀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기업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제일 근본적인 방식은 누구나 다 아는 이제 경영을 잘하는 거고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떤 걸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IR 활동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자기네 기업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알림으로써 주가 부양의 어떤 재료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배당을 늘리거나 아니면 자사주를 매입하는 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제가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올해 그 코스닥 쪽에서는 114건의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61건 정도에서 한 175건의 자사주 매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좀 취재를 좀 하다 보니까 어떤 회사들이 주가에 정말 예민하고 할까, 그러니까 제일 예민한 기업이 어딜까라고 해서 좀 이렇게 탐문을 해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높아져 있을 때 그 대주주가 주식담보대출을 받았다거나. 그럼 주가가 떨어지면 거기에 이제 그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좀 찾아보셔야 될 건데 공시 보면서 특정 시점에 좀 주가 고점에서 그 주식담보대출이 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 선을 유지하려는 힘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트레이딩 차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LG가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증시에서 좀 좋은 효과가 났어요. 이게 주주 친화 정책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을까라고 얘기들이 좀 많았을 때 그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는 것들이 최근에 약간의 컨센서스처럼 돼 있는 게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메리츠 금융그룹 같은 경우에 거의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정말 시장 거래량을 정말 다 말려버릴 셈인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자사주를 매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LG가 이제 배당 정책을 이제 나온 걸 봤는데 네. 그동안 배당 정책이 그렇게 아쉬운 수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들에게 좀 환원을 해왔어요. 3개년 평균으로 보면 그 별도 기준으로 한 64%, 그러니까 단기 순이익의 절반 이상을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었고 네. 배당금 규모는 이제 2017년 1,300원에서 지난해 2,800원으로 한 두 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리고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제 향후 계획 관련한 부분인데 네. 일단 24년까지 앞으로 3년간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취득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22, 23, 24 3년 동안 5천억 원이니까 꽤 큰 규모로 좀 취득을 하겠다는 거예요. 3년간 5천억 원. 예, 예.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도 이제 근데 사실 투자자들의 수준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고 네. 주가로 좀 물려 있어서 마음 아픈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만족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이냐. 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질의들이 많이 있는데요. LG 쪽에다 물어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자사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반 개인들뿐만 아니라 그 헤지펀드들 쪽에서도 LG에다가 질의가 좀 간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자꾸 자사주를 사서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 자사주를 매입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유통 물량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한 주당 가치, 뭐 EPS라든지 BPS라든지 DPS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예, 그쵸. 소각하면. 예, 단순 매입을 그냥 이거 사는 것만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시중에 유통 물량으로 안 나올 거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런데 사실 자사주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좀 안 좋은 행태들을 그동안 많이 보여왔어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자사주를 매입하는 이유가 그 대주주의 부족한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주가 있는데 대주주가 한 30주 있다. 그러면 30% 정도 지분율인데 네. 자사주를 예를 들어서 한 10주 정도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90주 중에 30주니까 33%로 높아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게 자사주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좀 이렇게 분쟁 웃으시는 거 백기사로. 보니까 딱 백기사로 딱 활용을 해서 우호 지분을 이제 백기사한테 매각을 해서 의결권을 부활을 시킨다거나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건 그냥 회사 소유의 저 주식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그럼 그게 당연히 대주주 뜻에 따라가겠죠, 뭐. 예. 근데 이게 자기 주식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의결권이 없는데 아. 이거를 만약에 내가 나에게 우호적인 백기사한테 팔게 되면 그때부터는 의결권이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자사주 매입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게 좀 나중에 다른 데 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의심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주사를 전환할 때 자사주 마법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LG는 그 지주사 체제로 전환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자사주를 가지고 이제 뭐 그 지주사로 통한 뭐 자사주 마법을 부릴 거는 아닐 거라는 건 좀 알겠는데 이왕이면은 좀 소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움직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여기서 그 소각을 좀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 번의 카드 정도를 더 남겨놓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소각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정도까지만 있어서 이걸 소각하겠다고 하면은 뭐 한 번 더 기회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 조금 뭐 과거의 안 좋은 패턴들을 연상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승계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상속을 할 때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상속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누르는 일은 뭐 없을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지배구조 관련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그 전에 아버지 세대의 지주사라고 하면은 그 주식을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주가가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주가가 눌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거는 그 대주주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누를 수도 있고 시장에서 저기는 주가를 누를 거야라고 생각해서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LG 지주가 그 이제 국무회장 타계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그 상속세가 결정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그 시기 때까지는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가정하에 좀 트래킹을 좀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기점이 좀 정해진 이후에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네. 이게 막연하게 이제 음모론으로
접근한다라고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구강모 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승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뭐 그 상속세에 대한 그 세금을 낸다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재원 마련을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은 기업들이 많이 변해서 진짜 주주 가치를 제고해서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는 의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번에 배당 정책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는데 이 배당 정책 가이드라인 바뀐 부분들도 조금 세밀하게 보시면 깨알같이 주주들을 위한 그런 배려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말이 들어가 있었냐면 네. 배당금 수익 한도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 표현을 이번에 이제 삭제를 했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입니다. 네. 하나는 별도 재무제표 기준 당기 순이익의 50%,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은 배당금 수익 한도. 요 두 가지 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배당금 수익 한도라는 조항을 삭제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은 LG, 그러니까 주 LG 지주사의 매출액이 9,900억 원이고 네. 그 중에서 계열사들로부터 받았던 배당금 수익이 5,180억 원이에요. 엄청나네. 예, 그 배당금 수익이 뭐 지주사는 원래 배당금하고 상표권하고 임대료로 먹고 살거든요. 거기에 뭐 상표권 수익이 3,400억, 임대 수익이 1,300억 그랬는데 이때 LG의 당기 순이익이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보기 드문 재무제표인데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매출이 9,900억 원인데 당기 순이익이 1조 2천억 원이에요. 매출이 그런데 어떻게 순이익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좀 특이하죠. 네. 그러니까 매출에서 이제 영업 비용 빼고서 영업 이익이 나오고 거기서 뭐 금융 비용 같은 걸 빼면서 당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게 지주회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지주회사는 그 계열사 회사들의 지분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계열사들의 이익이 지분만큼 지분법 순이익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뭐 어렵습니다. 회계는 조금 복잡한데 네. 어쨌든 지분법 순이익이라는 게 계열사가 낸 돈을 그러니까 번 돈을 이 그 지분율만큼 지주사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 항목이 네. 그 영업이익 아랫단으로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매출에서 비용 빼고 거기 더하기 계열사들의 순이익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자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 자회사가 한 50% 정도 지분을 제가 갖고 있는데 예, 그 예. 50% 갖고 있는 회사가 한 1억 벌었으면 5천만 원은 나한테 계산이 된다고요? 그쵸. 어. 그러니까 매출보다 당기 순이익이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옛날에 지금 IFRS라는 회계 기준을 다 쓰고 네네네. 있는데 옛날에 그 K갭이라는 걸 쓸 때는 지주사는 대체로 다 그런 재무제표를 보였거든요. 근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 별도 재무제표에서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개별 재무제표 옛날 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숫자가 좀 이상해서 회계적으로 전문가들한테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 LG 지주에다가 물어봤어요. 이게 왜 이게 아랫단이 이렇게 두껍냐, 영업이익 아랫단이 좀 두껍냐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그 지분법 관련한 게 들어와가지고 그렇다라고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긴 하네요. 보통 연결재무제표 들어갈 때 지분율이 일정 부분 이하일 경우에 지분법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실질적으로 주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네. 당기 순이익이 1조 2천억 원인데 기준이 그 당기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1조 2천억 원의 50%라고 하면 6천억 원입니다. 그럼 6천억 원을 배당을 하겠다는 건데 아까 배당금 수익이 5,180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의 절반보다 배당금 수익이 적어요. 그렇게 되면은 네. 이게 배당금 수익 한도라는 규정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배당을 할 수 있는 규모가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게 제가 표를 그리긴 했는데 제가 가지고 오질 않았네. 그러니까 이거 효과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2020년 같은 경우에 배당금 수익 한도라는 규정이 없었다면 배당 규모가 한 500억 원 정도가 더 늘어났을 거고 2021년 기준으로 보게 되더라도 배당금 수익 한도라는 게 없어지게 되면은 네. 한 1,000억 원 가까운 돈을 배당으로 더 지급하게 돼요. 그럼 2022년에도 이거하고 비슷한 패턴이 나타난다 그러면 배당금 수익이라는 거기 캡에 묶이는 게 아니라 네. 무조건 당기 순이익을 기준으로 50% 이상을 배당을 하기 때문에 주주들로서는 좀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아마도 추측하기에 그 말씀하신 지분법 이익이라는 거는 회계상의 순이익으로 잡히기는 하지만 그
모 회사가 현금으로 끌어온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를 배당 가능하게 해버리면은 회사의 그 현금이 말라버리는 뭐 그런 효과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아놨던 것 같은데 그럼 그- 밑에 회사가 네. 돈을 번 거에 예를 들어 제 지분이 뭐 30%에서 30%를 내가 갖고 온 걸로 계산은 되는데 실제 예. 돈을 안 갖고 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이게, 나타나는 거죠. 배당 가능한 이익은 아닌 거기 때문에 음. 혹여 잘못하면은 이제 주주분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순이익은 이렇게 많이 나는데 왜 이렇게 배당을 안 하냐 네네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추측하기에는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상표권, 임대권 등의 다른 수익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그 배당 수익의 절반만 배당을 했으니까 회사에 현금이 많이 쌓여 있었을 거고, 그럼 향후에는 당장의 현금 흐름은 지분법 순이익은 아니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현금이 쌓여 있어서 이 현금은 주주들에게 돌려주겠다. 뭐 예.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말씀 되게 잘해주셨는데 그 요즘에 현금만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욕먹을 일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현금을 좀 많이 쌓아놓고 있다 그러면 아 이게 되게 건실한 회사구나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너 그 돈 가지고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사실 그 ROE랑 관련이 된 건데 네. 주주들이 돈을 줬으면 그 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잘해서 이익을 많이 내야지 그 돈을 끌어안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100조 원 넘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뭐 M&A를 하든 신규 투자를 하든 어디다 쓰지 왜 이 돈을 계속 묵혀두냐 이걸로 항상 비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LG 같은 경우에 말씀해 주신 대로 현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을 좀 발표를 했어요. 지금 현금 유보가 한 1조 9천억 원 가량 있는데 여기서 주주 환원에 일단 5천억 원 정도를 쓰겠다. 네. 이게 자사주 매입하고 한 그런 거고요. 운영 자금으로 4천억 원을 쓰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이게 약간 요새 지주회사들의 트렌드 같은 건데, 그 1조 원 이상의 돈을 지주 차원에서 다른데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뭐 미래 투자 분야 관련해서는 LG 테크놀로지 벤처스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계열사들의 공동 투자를 주관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뭐 계열사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때 얘네가 뭐 어느 정도 돈을 모아서 정말 우리가 미래 산업에다 좀 투자를 하고 싶다. 네. 근데 이게 당장 사업에 쓸 수 있는 거라면은 사업 회사들이 그걸 직접 M&A를 할 텐데 이게 먼 미래에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이다. 뭐 스타트업이다 이럴 때는 지주 차원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LG 테크놀로지 벤처스가 어디 투자했는지를 좀 보니까 그 투자 내역에 보니까 그 반도체 설계 자동화 솔루션하는 알셈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 프로그램이 뭔가가 좀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알셈이? 예, 알셈이라는 뭐 스타트업입니다만 네. 예, 이게 반도체를 이렇게 설계했을 때 팹리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설계 프로그램을 내가 처음부터 이걸 설계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설계가 되는 기본 모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림 그릴 때 뭐 그림판에서 그려도 되지만 그거보다 포토샵에서 편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사진 편집을 잘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반도체 설계에도 거기에 기본이 되는 솔루션들이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미국 회사들한테 의존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로 의존을 하고 있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 발목을 잡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설계 프로그램 못 쓰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반도체 설계를 아예 못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도전장을 내밀었던 스타트업에 투자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제조 공정 관련 센서를 하는 마키나락스라는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도 보면은 그 LG가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회사잖아요. 네. 그러면 제조업에 있어서의 자동화 설계를 하는 그런 분야에 미리미리 투자를 하는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주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이번에 그 LG 그룹 차원에서 국내에 한 106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도대체 그럼 LG 그룹은 어느 방향을 가지고 투자를 좀 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선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워낙 많은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 대통령과 맞물려서 그렇게 됐는데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분석해야 될 가치가 있는 투자 계획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야 이거 대통령 바뀌니까 무슨 선물 보따리 내놨다. 뭐 대통령 뭐 기분 좋으시라고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묻힌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근데 LG 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제 어제부터 한 달간 전략 보고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국내 생산 관련해서 한 64조 원 정도를 국내에다 투자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거 보고서도 약간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이게 바이든이 오니까 뭔가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러면 뭐 미국 사람만 좋은 투자라는 게 뭐 그냥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공장을 지으면 거기 자재도 사고 설비도 사고 사람도 뽑고 그러니까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은 그럼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나라는 뭐 일자리 안 해? 뭐 장비 안 해?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 규모를 꽤 넓게 꽤 폭을 넓혔는데 이걸 보고도 뭐 바이든만 뭐 기분 좋게 하면은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기분 나쁠 거니까 국내 투자 많이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산업계에다 좀 물어봤더니 이 부분이 조금 이전에 제가 IPF 얘기하면서 뭔가 국제 통상 환경이 굉장히 복잡하게 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해외에 나갔을 때 통상 환경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되게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네. 예전에는 뭐 인건비가 좀 낮거나 비용이 낮은 뭐 동남아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지금 괜히 중국에다 투자했다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나마 좀 안정적인 정치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안정돼 있기 때문에 국내에다 투자를 많이 하게 돼요. 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국내로 들어왔을 때 그 인건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화 설비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오늘 그 뉴스 보다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그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로봇 관련한 주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근데 그것도 미국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저인건비를 찾아서 이렇게 나가서 하다가 뭐 지정학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그 미국의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것 때문에 미국 정부가 기업을 개별적으로 압박을 하니까 국내로 다 회귀를 시켜야 되는 그런 이벤트가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인건비 문제나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로봇으로 많이 대체를 한다는 거죠. 예. 투자를 좀 많이 하더라도. 예.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온갖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항목들을 보면은 네. 공장 자동화 관련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살펴보시면은 사실 기업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이거 숫자가 몇 조냐 이거보다 어디에 투자하려 그러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뭐 배터리를 투자하겠다, 뭐 배터리 공장을 새로 짓겠다 그러면은 그러면 배터리 장비 업체에 주문이 나가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제 뉴스를 그냥 지나가듯이 뭐가 돈 투자 많이 하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저렇게 하면은 뭔가 물건을 살 테니까 이거를 어디서 어디 물건을 살 거냐. 네. 그리고 그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을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공장 설비 관련해서는 저는 로봇 회사들 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국내사들도 좀 알아봤는데 사실 네. 국내사가 그렇게 경쟁력 있게 눈에 띄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최근에 현대차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도 그 미국에도 공장을 만들고 한국에도 공장을 이제 울산 공장을 좀 개선을 할 건데 이 부분에서 자동화 설비 관련한 것들에 대한 게 물밑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물밑에서 하는 이유는 그 노조와의 아무래도 갈등이 뭐 있겠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임단협 시즌에 이거는 좀 지나서 그러면 투자 계획들이 좀 발표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분야에서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 미국 이런 데 있는 로봇 회사들도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탄소 나노 튜브 같은 것도 이번에 배터리 관련한 투자를 할 때 여기가 그 LG 화학이 물적 분할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러면 LG 화학은 구조를 어떻게 가져갔냐면은 밑에 배터리 회사가 있는 대신 배터리 회사에 넣는 소재를 LG 화학 쪽에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양극재, 음극재, 거기에 뭐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어떤 투자를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 물건들은 그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한 소재를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를 좀 눈여겨 보시면은 소재 회사 중에 좀 그 투자할 만한 거리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인공지능 얘기는 뭐 생략하도록 네.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얘기해 주실 게 이제 자사주를 샀던 LG랑 예, 예. 그걸 이제 또
파는 LNF 예, 이제 LNF. 그 비교를 이제 해주시는 과정에서 이제 자사주를 사서 뭐 어떻게 뭘 하는지 혹은 뭐 수익 구조 어떻게 돼 이런 것 등을 지금 정리를 좀 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럼 LNF. 네. LNF는 자사주를 매각을 했는데 이랬더니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야, 자사주를 매각을 해?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좋은 건데 그럼 자사주를 매각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니야? 같다. 야, 그리고 그거 좀 소각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소각을 해서 좋았어야지 이거를 팔아가지고 돈을 벌면은 이게 과연 주주들한테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게 시장에서 굉장히 혼란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 분야에 잘 아는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회장님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연구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이거를 자사주를 매각한 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되느냐라고 해서 정말 좀 깔끔한 답변을 듣게 됐는데 어디 시장에 내놨어요 그냥? 아니면 뭐 블록딜로 팔았습니다. 블록딜로. 근데 블록딜로 팔아도 이거는 회사가 갖고 있을 때와 달리 유통 물량이 되기 때문에 매각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긴 네네네. 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사주 매입과 매수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사주 매입은 일종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감자 효과가 있습니다. 감자 효과. 예, 그러니까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시중에 나가 있는 주식을 다 사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돈을 내고 샀기 때문에 유상 감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자사주 매각이잖아요. 네네. 그럼 자사주 매각은 내가 돈을 받고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유상 증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럼 자사주 매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사주 매각은 뭐지라고 하면 조금 헷갈릴 텐데 유상 증자를 했다라고 접근을 하면은 훨씬 더 투자 판단하실 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시가의 증자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유상증자를 했을 때는 두 가지를 보게 되잖아요. 이게 이 유상증자가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 거라면 야, 이 회사 어지간히 힘든가 보다라고 해서 악재로 받아들이는 게 있고 반대로 회사가 지금 막 투자할 게 넘쳐나고 막 있는데 여기서 뭐 공장 지려면 돈 엄청 많이 들어. 그러면 이 돈을 내가 부채로 조달을 할 것인가 증자로 조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괜히 부채 비율도 높은데 뭐 빚내는 것보다는 유상증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러면 이건 주가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LNF 같은 경우는 대규모 증자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펑펑펑펑 뛰었던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유상증자가 이제 공장 증설을 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의 수주를 한 다음에 한 5조 원 얘기 나왔었죠. 그리고서 공장 증설을 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거라면 이거를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할 때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 느껴지는 그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게 일종의 특정한 사람한테 매각을 한 거기 때문에 삼자 배정 유상증자의 효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삼자 배정을 할 때 그 삼자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했다. 그럼 기존 주주들은 정말 난리를 쳐야 되는 일이에요. 배임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시가 대비 얼마나 할인해서 삼자 배정을 했느냐가 사실 기존에 있는 주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LNF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한 24만 원, 25만 원 요쯤 하는데 27만 6천 원에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할증 증자를 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 증자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증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이게 취득을 했을 때 그 합병하다가 취득을 하게 된 자사주인데 이게 주당 한 8천 원 정도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27만 원 넘게 해서 팔아서 거의 한 2,700억 원을 조달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자사주 매각 같은 경우는 전체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기존 주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도 없었고 이거를 부채로 조달을 해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없었고 그리고 뭐 이 정도의 할증 발행이고 이 용처가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용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굳이 악재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이라도 성격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네요. 일단 뭐 쓸 때도 확실한 돈이고 팔 때도 가격을 꽤나 괜찮게 받았고 자신들이 맨 처음 매입할 때는 훨씬 더 싼 가격이었는데 이거 이익도 많이 남긴 거고. 그렇죠. 여러모로. 예, 그러면 이제 LNF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 PER 거의 한 40배, 50배의 유상증자를 한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블록 딜로 그거 받았던 주주들한테는 굉장히 큰 부담을 가질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만약에 반등해서 뚫고 가지 못하면은 네. 그 사람들은 이제 규모 크게 받아가고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 사람들인데 정말 거기에 대한 압박이 오히려 그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네. 뭔가 지지선이 되어주지 않을까. 최소한 저거 이상은 넘겨야 되는 부담을 갖지 않을까다라는 것도 LNF 자사주 매각은 그런 시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자사주 매각 LNF. 그러니까 자사주 매각이나 뭐 매입이나 그 단어 자체에만 매몰될 게 아니고 그 건별로 어떤 그 성격 같은 걸 잘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예. 그리고 K 콘텐츠. K 컨텐츠 짧게 한번 가겠습니다. 예, 네. 몇 분까지 하면 되죠? 한 3, 4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10분 남았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예. 어쨌든 이 부분은 그럼 짧게 설명을 네네네. 드릴게요. 일단 그 상 온라인 받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그 넷플릭스가 1분기에 가입자 감소하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K 콘텐츠의 플랫폼이 약해진다. 뭐 넷플릭스의 투자금을 많이 못 받는 거 아니냐, 투자금도 줄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넷플릭스가 가입자가 늘어나는 지역이 유일하게 아시아 지역이라서 다른 데서는 줄일지라도 아시아 지역에서 줄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네. 얘기가 좀 있었고 여기에 올해 투자금이 한 8천억 원 이상 한국에다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이게 넷플릭스 전체 투자해 보면 10% 언더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조금 그 투자 포인트로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는 게 영화를 만들 때 사용되는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게 한국이 퀄리티 대비 가격이 굉장히 싸대요. 그래서 오히려 콘텐츠를 만들 때 콘텐츠 자체도 있겠지만 네.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그 인프라 쪽 그쪽에도 좀 그 괜찮은 얘기가 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 없으니까 제가 극장만 좀 얘기할게요. 극장. 네네. 요새 범죄도시 2. 아 대박 났죠?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롯데시네마 분을 좀 만났었는데 거의 뭐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 열반 거의 뭐 해탈하신 것 같은 얘기하면서 아유 저희야 뭐 이제 좀 힘들지만 지낼만 합니다. 뭐 그런 얘기하면서 워낙 고생 많이 했죠 또. 네, 그러면서 네. 우리에겐 범죄도시 2가 있습니다. 우리 마동석 형님만 믿습니다. 막 그러고 있는데 12일째 박스오피스 1위 하면서 누적 관객 수 한 654만 명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닥터 스트레인지 2가 575만 명을 해서 그리고 이제 3위가 그대 가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 합치면 그 1,000만 명 넘잖아요. 이게 그 극장의 월 기준 1,000만 명이 넘은 게 우리가 코로나로 굉장히 힘들었던 2020년 1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20년 1월이 맞이 코로나 시작되기 바로 전이죠. 예. 예. 그때 3월 달에가 정점이었으니까 예. 그때 이후에 처음으로 이게 1,000만 돌파를 하면서 드디어 극장이 최소한 손익분기점 정도는 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고 이번에 이게 되게 저는 그 좀 짠했던 게 오죽하면 박찬욱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극장용 영화는 극장에서 봐달라. 그러면서 영화관이 곧 영화다. 영화관이 없으면 영화도 없고 영화가 없으면 영화관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서 네. 이게 사실 그 진짜 심하긴 심했어요. 2019년에 한 3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였던 영화 산업이 지난해 지난해 기준으로 1조 2천억 원으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관객 수도 2019년에 2억 2,700만 명 있던 게 지난해 6천만 명. 뭐 충분히 그럴만하죠. 예, 거의 뭐 정말 숫자도 알 수 없을 정도 됐는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회복률이 별로 높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한 30% 정도 회복이 됐는데 제가 사실 그 작년 말에 극장 관련해서 CJ CGV보다는 뭐 콘텐츠리 중앙을 좀 더 좋아했던 이유는 그 지금도 콘텐츠리 중앙을 더 좋아하긴 해요. 이유는 CJ CGV는 해외 네트워크들이 많아서 콘텐츠리 중앙을 더 좋게 보는데 그때 연말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영화표도 막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연말에 좀 좋아질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오미크론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분기에 컨센서스를 굉장히 크게 하회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지금 회복률이 30%밖에 안 돼요. 근데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30%에서 기거 대비에 조금 올라간다면은 영화관은 좀 기대할 거리가 좀 있지 않냐라는 네. 부분이고 그리고 드디어 팝콘을 먹게 해줬습니다. 맞습니다. 팝콘이 그 극장 전체 매출의 거의 한 20%까지 돼요. 매출에 예.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근데 지금 파츠를 못 팔면서 그 팝콘 말고 나머지 매출을 다 포함해도 거의 10% 언더까지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같이 올라와 주면은 극장 쪽에서도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좀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이 타이밍은 언제로 보는 게 좋은가라고 했을 때 콘텐츠 주식 같은 경우는 뭔가 잔잔하게 좋은 환경이 일단 좀 펼쳐져 있어야 되고 이 잔잔하게 좋게 펼쳐져 있는 환경에서 누가 불씨를 딱 당겨줘야 되는데 그 불씨를 당겨주는 건 결국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불러드리는 작품들을 쭉 보시면서 네. 요게 대박 날 것 같다라고 하면 그거 맞춰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의 기대작은 일단 주라기 월드, 브로커, 그리고 아까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는 아까 컨텐트리 중앙의 계열사들이 배급하고 보급하고 범죄도시가 그 제이컨텐트리 그쪽에서 했던 거고 네. 헤어질 결심 같은 거 CJ E&M에서 했던 거예요. 마녀2, 탑건, 버즈라이트 이어 요게 6월 달에 나옵니다. 6월달 많이 나오네. 예. 그러면 여기서 뭔가 좀 될 것 같다. 크게 대박 날 것 같다. 그러면 6월 달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하반기에는 저는 이제 디즈니 친구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죠? 토르 아, 그리고 그 블랙팬서 마블이 2개나 나와요. 예, 거기에 미니언즈 2, DC 리그 오브 슈퍼캣, 한산, 외계인, 비상선언, 장화시는 고양이, 블랙아담, 아바타 2 이게 이제 하반기에 줄줄이 나오거든요. 하반기에 아바타가 제일 기대작인 것 같은데. 아, 근데 왠지 아바타 전에 뭐가 좀 터져서 올라가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 극장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동안. 네, 맞습니다. 마블도 좀 어느 정도 최소 하겠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워낙 영업 손실도 크고 극장에서 영화 하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그 영화계에 계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진짜 그 리오프닝으로 정말 예전처럼 100%로 돌아가진 못하더라도 30%에서 좀 더 좀 회복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좀 즐거운 마음으로 네네. 우리에게 좀 즐거운 콘텐츠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라갈 룸은 뭐 충분히 좀 있는 것 같네요, 그죠?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자, 우리 삼프로TV 권순희 팀장님과 함께 오늘 컨텐츠 이야기 그리고 자사주 매각 혹은 매입에 관련된 취재까지 저희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